안녕하세요. 조리기능사 필기 공통부분에 해당이 되는 위생관리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관리 부분 중에서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위생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7가지를 줄여놨어요. 식중독을 예방을 하고 또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을 강화를 할 수 있고 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점포의 청결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고객 만족을 하고 매출을 증진한대요.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인 복장의 위생관리. 그러면 개인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위생복. 위생복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다른 이물질이 묻어있어서는 안 되고요. 조리장 밖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위생복을 빼주셔야지 돼.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가주셔야지만 된다라는 부분 그 점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액세서리 화장이에요. 자, 조리장에서 음식을 조리를 할 때는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진한 향수를 뿌리셔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손톱에 매니큐어도 당연히 안 되고 손톱은 좀 짧게 잘라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귀걸이 안 되고 반지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음식 속에 같이 들어가서 혼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중요하니까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위생관리 안전화. 조리장에서는 슬리퍼를 신으시면 안 됩니다. 꼭 안전화를 신으셔야 돼요. 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발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장갑. 자, 조리장에서는 음식을 묻히거나 하는 행동을 하실 때는 장갑을 착용을 해주세요. 자, 장갑은 대부분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해주시는데 구멍이 나지 않았다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다시 장갑을 헹궈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돼요. 일회용 장갑은 딱 몇 번? 그렇죠. 딱 한 번만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손 세척하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누가 손 씻을지 모르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손 씻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손에 물을 적시기. 그렇죠. 물이 먼저 묻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비누발라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손바닥과 손등 문지르기. 손바닥과 손등을 문질러 주십시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기. 이 말은 무엇이냐? 손바닥을 마주보고 손가락을 끼고 이 상태로 문질러 주라는 얘기예요. 자, 양손 바닥과 손톱 문지르면서 씻기. 양손 바닥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손톱 사이 있죠? 이런 부분도 다 문질러서 씻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씻어주신다. 그럼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다 헹구어주세요. 다 헹궜어요? 그러면 손 건조기 또는 핸드타올로 닦아주셔야지만 돼요. 근데 이렇게 손 세척하는 방법에서 약간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 세척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손 세척하는 시간, 세척 시간, 땡땡. 얼마큼? 30초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시간 말고 또 추가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손을 씻으실 때, 여기에는 분명히 손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손 이렇게 씻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손을 세척을 하는 것은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하는 용도 때문에 손을 세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도 시작해서 어디 쭉 내려가서 이 팔꿈치까지 연결이 된 부분을 씻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손부터 어디까지요? 팔꿈치까지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손만 잘 씻으셔도 식품위생에 관련된 병들을 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얼마큼? 60%의 식중독 및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첨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 중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이 식품위생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분리가 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관련이 돼서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중추적인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식품위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생육이에요. 그럼 어떤 식품을 처음에 키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에 해당이 되는 모든 과정을 식품위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식품위생의 정의는 무엇이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모두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무엇이라고 하냐? 식품위생은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말하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식품위생의 대상입니다. 자, 식품위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는 것은 위생이 지저분하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해주기 위해서 식품위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식중독 사고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예전만 하더라도 손을 씻고 밥을 먹거나 또는 미생물이 각종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아프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미생물이 병원균 같은 것을 옮긴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이나 또는 개인 위생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식품 위생을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그 영양가가 조금 질을 높이는 또로 우리가 섭취를 하기 위해서 식품 위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국민 보건 증진을 이바지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위생에 관련된 목적은 모두 4가지 다 어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다음 중 식품위생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해서 않는 거. 식품위생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고 약간 더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식품위생을 함으로써 국가 식량 정책의 수급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거랑 전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세 번째, 식품위생 행정기구예요.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리기능사 필기하고 관련이 있고 그 필기 시험을 보는 데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행정기구는 무엇이냐? 식약청이에요. 식약청을 줄임말로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식품위생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식약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에 관련된 행정기구를 찾는다라고 하면 식약청이 몇 %를 차지하냐? 80% 정도는 정답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미생물 생육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생물은 여러분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생물이에요. 날생자를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주 미비해. 그래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을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양소. 먹고 살아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영양소가 있어야 돼. 자, 수분. 수분은 뭐냐면 물기가 있어야 돼. 건조가 되면은 미생물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온도, 적합한 온도가 있어요. 미생물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거나 또는 70도, 80도, 100도씨가 되거나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눌 수가 있죠. 저온균은 몇 도? 한 18도씨 정도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기에 조금 힘들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저온균이다. 그러면은 뿅 하고 빼놓도록 할게요. 어느 계절? 그렇죠. 봄, 가을. 이 계절의 온도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 저온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중온균은 30도씩.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30도씨면 우리 언제일까? 그렇죠. 아이고.
윙윙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언제? 그렇죠. 여름에 해당이 되는, 한여름에 해당이 되는 균이 중흥균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한여름에 30도씨가 될 때 가장 번식을 많이 하는 균이 누구다? 그렇죠. 중흥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당이 되는 거 고온균이에요. 고온균은 57도씨. 아니, 57도씨는 어느 계절의 온도야? 계절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저희가 아주 떠 죽을 것 같아요. 자, 57도씨, 60도씨 되는 것은 언제냐면, 그렇죠. 밥통온도예요. 어머, 밥통에서도 그러면 균이 살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는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식혜 만들죠. 우리가 식혜를 어떻게 만드냐? 좀 고실고실하고 꼬들꼬들한 밥을 만들어서 엿기름을 불린 물을 넣고 밥통에 넣어둬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어른들이 삭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효소들이 다 발효를 해서 아주 단맛을 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균이 누구다? 고온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수소 이온 농도 pH예요. pH는 1부터 15까지로 되어 있고요. 1부터 15까지의 중간이 럭키 7, 7은 중성. 그리고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산성, 7보다 숫자가 높으면 무엇이다? 알칼리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리고 또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의 조건에 따라서 호기성 세균과 향기성 세균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호기성 세균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허허허 좋아해. 누구를?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소. 오케이. 그렇죠. 산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균을 호기성 세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산소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향기성 세균. 기가 산소야. 혐오해. 너무 싫대요. 무엇이 싫어? 산소가 싫어. 산소를 싫어하는 조건에서 사는 거예요. 산소 싫어. X 조건에서 사는 균을 향기성 세균이라고요. 이 향기성 세균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성 향기성과 통성 향기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통성 향기성은 무엇이냐? 산소가 그래 산소가 네가 있거나 또는 산소가 없거나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산소가 있어도 살고 산소가 없어도 살고 나는 알아서 잘 살아. 얘가 누구예요? 통성 향기성 세균이에요. 자, 그럼 편성 향기성 세균은 다시 뿅 이쪽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성 향기성은 좀 까실해요. 그래서 뭐냐? 산소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없어야 돼요? 절대 절대 없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균이 누구다? 편성 향기성 세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변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질의 종류에 따라 부패, 후란, 산패,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패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단백질 식품이 변한 거야. 무엇에 의해서? 향기성 세균에 의해서. 향기성 어디에서 들어봤대? 그렇죠. 여기서 들었어. 산소가 뭐 할 때?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죠. 향기성 세균이야. 그러니까 부패란 단백질이 향기성,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얘가 변질이 일어났어.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부패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죠. 동물이나 사람이 죽어서 썩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부패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후란 얘도 단백질이 변하긴 변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변질이 된 걸 무엇이라고 한다? 후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산패는 유지가 산화 같은데 유지가 뭘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 기름이에요.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얘네들을 유지라고 해. 버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얘가 산화는 무엇이야? 산화 표현이 너무 어려워. 산화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는 걸 산화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기름이 왜 변질이 되냐? 빛, 공기 중의 미생물, 산소, 이물질, 열, 금속 등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산패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효예요. 발효는 무엇이냐? 우리 몸에 뭐하게? 유익하게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발효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질의 종류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산패. 완전 중요해.
그 다음 중요한 게 부패. 이 두 종류만 알아두셔도 변질의 종류 중에 50%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의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법 중 첫 번째 미생물의 건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를 시키는 방법에는 일광 건조법, 배건법, 열풍 건조법, 분무 건조법이에요. 일광 건조법이다. 그 일광 이건 무엇을 말해? 햇빛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그냥 바로 건조해 버리는 거. 농산물이나 김, 조기 이런 거 말리는 것을 일광 건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건법은 직접 불로 건조한다. 그래서 보리차, 녹차, 잎, 찻잎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 건 배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풍 건조법. 글을 다 답이 표현되어 있네요.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건조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육류, 어류 같은 것을 건조시키니까 여러분 혹시 육포 같은 거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건조시키는 방법이 열풍 건조법이에요. 분무 건조법. 분무기로 여러분 물 한번 뿌려보셨죠? 분무기로 물을 딱 뿌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이 착 옆으로 퍼지잖아요. 이렇게 퍼질 때 드는 느낌, 이렇게 퍼질 때 알갱이를 바로 순간적으로 건조를 시켜버리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 액체 건조법이에요. 해당이 되는 것은 분유 같은 걸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 살균법이에요. 가열을 하는 방법에는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 있어요.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 세 가지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자, 얘네들을 보도록. 얘네들은 뿅 빼서 대표적인 우유 살균에 해당이 돼요. 뭐야? 우유 살균법. 여러분 혹시 어떤 우유만 드세요? 혹시 우유를 드실 때 라벨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 그러면 무슨 살균법이 되어 있는지 써 있어요. 대부분 저온 살균법이나 또는 고온 단시간 살균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온 살균법하고 초고온 순간 살균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저온 살균법 보도록 할게요. 저온 살균법과 초고온 순간 살균법 많이 사용하는데 저온 살균법은 60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는 것을 저온 살균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당이 되는 건 고온 단시간 살균법 70에서 75도씨에서 10에서 15에서 30초. 오, 중요한 거예요. 저온 살균법은 분명히 분이었어요. 하지만 고온 단시간 살균법에서부터는 무엇을 바뀐다? 초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40도씨 14도 140도씨에서 얼마큼? 1에서 2초간 살균하는 게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가열에 의한 살균법, 이 우유 살균법들은 대부분 잘 나오기는 해요. 그럼 어떠한 부분이 나오느냐? 이렇게 저온 살균법에 해당이 되는 온도와 시간, 초고온 순간 살균법에 해당이 되는 온도와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중에 그래도 더 많이 나왔다 싶은 것들이 어떤 거다? 저온 살균법의 온도와 시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나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고온 장시간 살균법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통조림에 많이 사용돼요. 통조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살균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통조림 나왔어요. 그쵸? 통조림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고온 장시간 살균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를 뿅 빼서 무엇을? 고압 증기 멸균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렇죠. 고압 높은 압력을 가해서 증기를 해서 멸균을 시키는 거. 여러분 한마디로 압력 속에 밥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 공기가 그대로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살균하는 방법이 고압 증기 멸균법입니다. 자, 냉각법. 냉각을 시키는 거겠죠. 이 냉각을 시키는 방법에는 냉동법, 냉장법, 냉동 건조법, 저장법이 있어요. 냉동법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얼릴 때 영하 40도씨, 마이너스 40도씨에서 동결 얼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저장을 하는 것이 품질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저장법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냉장법은 0에서 4도씨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그 앞에 여러분의 냉장고는 몇 도로 설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냉동 건조법. 냉동이야. 그거 좀 영하의 온도에서 말리는 방법이에요. 좀 낮은 온도에서. 어디에서 말리냐?
마이너스 30도씨, 영하 30도씨 이하에서 건조시키는 걸 냉동 건조법이라고 얘기해요. 저장법이에요. 저장법은 무엇이냐면 가을이 되면 시골에 마당에 땅을 파요. 땅을 파서 거기다 지푸라기를 뿌리고 무나 배추 같은 걸 놓고 지푸라기를 위에 덮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저장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고구마나 배추, 무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가열살균법의 저온살균법, 고온단시간살균법, 초고온순간살균법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법은 여러분 이거 굳이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용을 읽어보세요. 일광, 햇빛, 건조, 말려, 열풍, 뜨거운 바람, 건조, 말려, 분무기처럼 뿌렸다가 어때요? 건조, 말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미생물의 화학적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염장법, 두 번째 당장법, 세 번째 산저장법이에요. 염장법이다 그러면 소금 염자예요.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보존을 하는 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무엇이다? 젓갈 종류 포함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젓갈에 사용이 되는 소금량을 알아야 돼. 소금량은 이때 20에서 25%의 소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당장법은 설탕을 넣어서 보존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표적인 것은 잼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잼에 포함이 되는 설탕량. 그러니까 설탕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60에서 65%의 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맛있게 드시고 있는 잼에 반 넘게 무엇이 들어있다? 그렇죠. 설탕이 들어있는 겁니다. 산저장법은 식초를 넣어서 보존을 하는 방법. 이제 오이피크, 장아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자, 7번째 미생물의 복합적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훈연법. 훈연법이다. 그럼 연기를 그을려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햄 좋아하세요? 그쵸? 훈연향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훈연법이고요. 훈연법을 할 때는 나무를 태워서 그 나무에서 나는 연기를 그을려서 만드는 방법을 훈연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이 되는 나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무슨 나무냐? 수지가 적은 나무. 땡땡. 해당이 되는 건 참나무, 벚나무, 떡갈나무, 나무 등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훈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1번 참나무, 2번 벚나무, 3번 떡갈나무, 4번 소나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잎이 뾰족한 나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염건법이에요. 소금염이죠. 소금을 넣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래요. 그 염건법이에요. 자, 그러면 소금을 쳐서 저희가 건조를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선 같은 거 말리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밀봉법. 밀봉에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밀봉에서 저장하는 거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겠죠. 통조림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도 되게 혹시 배즙, 포도즙, 사과즙 이런 거 있으세요? 자, 그거 어디에 들어있어요? 비닐봉지, 아주 납작한 비닐봉지에 딱 밀봉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밀봉법이라고 얘기하고, 참고로 여러분 배즙, 그리고 뭐예요? 포도즙, 노즙, 여러분 댁에 있는 거, 비닐봉지에 꽉 눌러져서 있는 거,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해요. 루트 파우치. 여러분 댁에 있는 포도즙, 배즙 포장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써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 저장법. 가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스를 이용을 하냐? 질소가스나 이산화탄소가스를 주입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 것을 가스 저장법이에요. 그럼 가스 저장법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품이냐면 후수과일. 과일에 해당이 돼요. 후수과일이다 그러면은 글을 풀어보시면 아시게 나중에 쑥 익어가는 과일이에요. 그럼 후수과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바나나를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나나, 달걀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 가스 저장법입니다. 자, 8번째 식품과 기생충 병이네요. 자, 그럼 기생충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채소류에 감염이 되는 기생충 중간숙주 X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중간숙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숙주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생충병에 감염이 되기 전에 중간에 걸치는 애를 중간숙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맛있는 상추쌈을 먹어요. 근데 상추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씻었는데 이런 그 상추에 기생충 알이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 상추를 먹었어요. 그럼 기생충을 바로 흡입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중간숙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로 제가 돼지고기 수육을 먹어요.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데 거기에 이런 된장 기생충 알이 살짝 붙어 있었던 거야. 돼지고기에 기생충이 감염이 돼 있었어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이 돼지가 기생충에 감염이 된 어떠한 식품을 먹고 감염이 된 돼지를 제가 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생충을 바로 감염이 된 게 한 단계 걸쳐서 감염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걸친 것을 중간숙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로부터 감염이 되는 기생충은 중간숙주가 있다 없다?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중간숙주 한계가 있는 것은 해당이 되면 유구조충, 갈고리초충, 산모충, 돼지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고 요렇게 여러분 정육점에 이런 거 있어요. 크게. 그쵸? 그럼 정육점에 여기 이걸 갈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댁 근처의 정육점에는 이 갈고리에 어떤 고기가 많이 걸려 있을까요? 소고기? 아니죠. 대부분 이 갈고리에 어떤 고기? 돼지고기가 많이 걸려져 있겠죠. 그래서 갈고리 춘춘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억지고요. 자, 이 돼지의 갈고리 춘충의 기생충의 모양을 봤더니 뿅 하고 꼬리 부분 봤더니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이게 꼭 무슨 모양처럼 생겼다?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갈고리 춘충이라고 하고요. 꼬리가 있다라고 해서 유구조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돼지는 산모충 같이 연결을 해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겠어요. 자, 무구조충, 민춘충, 소예요. 소는 꼬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겨? 그냥 이렇게 쭉 뻗어서 밋밋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민춘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꼬리가 없다라고 해서 무구조충이라고 해서 소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외울 거 너무 많죠?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 돼지는 뭐다? 아, 돼지는 정육점에 갈고리에 많이 걸려있다. 그래서 무슨 촌증? 갈고리 촌증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는 기억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고기로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 그치. 소고기로, 그렇죠. 뿅. 무국만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무국국 끓일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무구조충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고기야. 어패류로부터 감염이 되는 기생충은 외우실 건 좀 확실하게 외워두셔야지 돼요. 왜냐면 어설프게 외워두시면은 시험 보실 때 문제의 답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간흡충을 간디스토마라고 해요. 제1 중간숙주는 외우라고. 제2 중간숙 담수와 붕어, 잉어가 있고요. 폐흡충은 폐디스토마라고도 합니다. 자, 제1 중간숙주 다시 제2 중간숙주는 가재개예요. 자, 횡천흡충을 요코가와흡충이라고 해요. 자, 얘는 제1 중간숙주는 다슬기, 제2 중간숙주는 담수어, 특히 은어입니다. 자, 그 다음 광절혈 두조충을 김촌충이라고 해요. 얘는 제1 중간숙주는 물벼룩, 제2 중간숙주는 연어와 숭어이고, 고래회충을 사케스충이라고 합니다. 얘는 해산 어패류, 오징어, 크릴새우 같은 게 있어요. 자, 어패류로부터 감염이 되는 기생충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라고? 확실히 외우라고. 하지만 단어들이 다 생소하잖아요. 얘를 연결해서 외우기가 좀 하늘에서 별 따기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비법이 무엇이었냐면 앞글자를 띄어서 외우자 라고 생각해서 앞글자만 띄어서 외웠어요. 자, 제가 외웠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 외, 민. 담수어, 민, 얘를 담수어라고 하니 저는 민물고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폐, 다, 가, 개. 요, 다, 담. 광, 물, 연송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메민, 배다가기, 요다담, 광물, 연송. 얘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외우시고 밥 먹으면서 외우시고 화장실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고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
근데 탁 달라붙게 그냥 옛날에 부르던 노래 한 소절 생각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입에 달고 붙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딱 외워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을 공들여서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공부할 것은 어떻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고래배충, 아니사키스충이에요. 이 아니사키스충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나? 바닷가에 사는 생선 종류, 그리고 오징어, 크릴새우, 고래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무엇 찾으시면 돼? 아니사키스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9번째 식품과 미생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쥐, 파리, 바퀴, 진드기, 벼룩, 모기. 다 얘네들 다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네요. 쥐하고 관련이 된 건 무엇이냐? 유행성 출혈열. 찌질가무식, 왈시병 같은 게 있고, 파리, 바퀴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출, 소아마비, 결핵, 진드기, 유행성 출혈, 양충병, 벼룩, 패스트, 발진염, 모기, 말라리아, 일본 내용, 황열, 사슬추출, 댕기열 등이 있어. 아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다 외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 그래도 얘는 꼭 알고 가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 찍어보도록 하자. 쥐! 쥐는 잘 나와. 그쵸? 엄청 잘 나와요. 예. 위생동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쥐에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 유해성 출혈열, 찌질가무식. 찌질가무식증은 어디에서 보시냐면 한 가을 정도나 되면은 농촌 관련 신문에서 찌질가무식병 조심하세요. 유해성 출혈열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얘는 두 개 꼭 외워두셔야 돼. 자, 그리고 모기 때문에 걸리는 거 많아요. 그쵸? 말라리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뜻한 나라 동남아시아 이런 데 여행을 가신다. 그럼 말라리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 내요. 이제 봄이 돼요. 따뜻한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하냐? 텔레비전에서 보시면은 모기를 계속 잡아. 그래서 얘가 다리가 빨갛냐 안 빨갛냐, 일본 내염 모기냐 안 모기냐 권별을 하거든요. 이 일본 내염은 모기하고 관련해서 모기가 무는 거예요. 황열, 사상충증, 댕기열 이런 것도 관련 있으니까 모기하고 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경구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수성 지수는 접촉 감염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얼마만큼 접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천연두, 홍역은 접촉 감염 지수, 감수성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얘는 접촉이 되었다 95%에 해당이 되고, 폴리오, 소아마비는 이제 감수성 지수가 낮아요. 0.1%로 가장 낮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점이에요.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은 다른 거예요. 자, 경구 감염병은 오염된 식품 또는 음용수다라고 물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게 오염이 되어서 걸리는 병이 경구 감염병이에요. 자, 적은 양의 균으로도 발병이 가능하고 잠복기가 길어요. 잠복기가 길다 나갈게요. 자, 잠복기가 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구 감염병에 걸리고 나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2차 감염이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구 감염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구 감염병이 걸리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면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있는 사람은 경구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예방 접종 일부 가능해요.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오염된 식품이 오염이 되었을 때 걸리는 병이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자, 많은 양의 균이 식품 속에 들어가 있어야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잠복기가 짧아. 그러니까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서 세균성 식중독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병이 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세균성 식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짧은 시간에 세균성 식중독의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2차 감염이 없어요. 그리고 면역도 없고 예방은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식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법적 감염병이, 우리나라의 법적 감염병은 제1군에서 시작해서 제5군까지 있어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라고 하는 것은 1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군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국가에서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하고 사람들을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해당이 되는 병은
장파 이콜이에요.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 보시면 장파 이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장이란 무엇이냐? 장티푸스, 티푸스를 얘기를 해요. 파라 티푸스. 이지 콜콜레라예요. 장파 이콜이라는 단어만 알으셔도 어느 정도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 그리고 A형 감염까지 더해지면 몇 군이 된다? 제1군 법정 감염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감염병의 분류, 이제 바이러스, 세균, 리케타에 따라서 어떻게 질병이 구분이 되느냐라는 거겠죠.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 병은 홍역, 인플루엔자가 뭐예요? 여러분 독감이에요. 폴리오, 소아마비, 폴리오하고 소아마비와 같은 말이에요. 일본 내역, 광견병, 아시죠? 미치는 거, 강아지가 미친 거, 이게 광견병이고, 광견병이 사람이 물리면은 그건 공수병이라고 해요. AIDS, 에이즈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세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 장파, 이콜 기억나시나요? 장, 그렇죠. 단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지, 콜,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리케차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양치병이에요. 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 외우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리케차는 외우기 딱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 제가 개발을 했어요. 무엇이냐? 리씨가 키우는 발바리양이에요. 자, 우리가 발바리를 뭐라고 얘기해? 강아지죠. 그렇죠. 리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발바리를 키우는 거야, 강아지를. 근데 양이야. 그럼 암컷일까, 수컷일까? 그렇죠. 암컷이에요. 리씨가 키우는 발바리양 기억을 해주세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이 가는 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결핵소를 들 수가 있어요. 결핵소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외워두세요. 광견병, 공수병은 개하고 관련이 있고, 페스트는 쥐, 살몰라, 동단독, 선모충, 추율은 돼지랑 관련이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 선모충과 살모렐라 이 부분은 돼지랑 관련이 있다는 거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감염병의 감염 경로에 따른 분류예요. 그 감염병을 어떠한 감염 경로에 따라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신체 접촉, 토양으로부터의 감염, 비말 감염, 진해 감염으로 들 수가 있어요. 신체 접촉이다. 그러면 이렇게 피부로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에요. 자, 종류에는 매도, 임질, 성병 같은 게 있고요. 토양으로부터의 감염이다. 그럼 흙 속에 이 균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화상풍, 탄저로 들 수 있고요. 비말 감염이다. 그럼 비말 무엇이냐? 침, 이렇게 말이나 대화를 했을 때 침이 튀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하고, 비말 감염에 관련이 있는 것은 홍역, 인플루엔자, 폴리오, 소아마비라고요. 폴리오와 소아마비는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진해 감염이에요. 진해는 무엇이냐면 먼지예요. 먼지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건 결핵, 천연두, 디프테리아 이런 병들이 있어요. 자, 면역 및 예방 접종이라고 했어요. 면역의 종류는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으로 나와요. 선천적인 면역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면역을 선천적인 면역이래요. 이 선천적인 면역에는 다시 종속, 인종, 개인 면역으로 들 수 있고요. 다시 후천적인 면역은 다시 능동과 수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종류 많아요. 자, 능동면역은 자연 능동면역과 인공 능동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인공 능동면역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예방접종으로 획득되는 면역이고요. 자연 능동면역이다 그럼 무엇이? 질병 감염은 획득되는 면역이에요. 앞에 자연자가 붙어있다 라고 하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인공자가 붙어있다 그럼 누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방접종하는 거 볼게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맞는 주사는 무엇이냐? BCG라는 주사예요. 그럼 BCG라는 주사를 왜 맞느냐?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는 예방주사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무엇이에요? BCG. 그럼 BCG라는 주사는 왜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예방하려고? 그렇죠.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주사는 또다시 DPT라는 주사가 있어요. 이 DPT라는 주사는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가 DPT예요. 또 MMR이라는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이 MMR이라는 주사는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입니다. 예방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BCG라는 게 가장 많이 잘 나와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두 번째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살균 및 소독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해요. 살균, 소독, 멸균, 방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은 멸균이에요. 멸균은 미생물의 아포를 사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란 무엇이냐? 미생물이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보호막이에요. 이 보호막까지 부셔서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멸종을 시키는 것을 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애는 살균이에요. 살균은 미생물의 이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것을 살균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독은 미생물이 아직 존재를 하긴 하고 있지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걸 소독이라고 얘기해요. 방부는 부패나 발효를 방지해주는 거. 그렇다고 평생 방부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방부제를 한 번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부패나 발효가 평생 방지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부패나 발효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멸균. 자,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소독. 그 다음에 뭐예요? 방부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살균 및 소독의 방법에 따라서 무가열 처리, 가열 처리, 화학적 소독법이 있어요. 무가열 처리다 그러면 열을 가하지 않고 소독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자외선 조사예요. 자외선이란 무엇이냐? 우리 햇빛의 파장이에요. 이 햇빛의 파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이 가장 많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살균을 시킬 수 있는 파장은 어느 때냐? 2500에서 2000옹스트롱이에요. 여러분 이거 했었어요. 그쵸? 얘가 그런데 짜잔! 나노미터로 단위가 바뀝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공 하나를 똑똑 빼면은 250에서 280 나노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단백질이 공존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좀 어렵죠. 자, 그럼 무엇이냐? 자외선 조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균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음식점이나 학교 급식 보시면은 컵 엎어놓는 파란색 등불이 켜져 있는 곳을 보셨죠? 자, 여기에요. 여기서 단백질이 공존한다 그러면 칩 속에 있는 세포들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셨던 컵을 자외선, 멸균 등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등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세척 후에 집어넣어 주셔야 살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사선을 쪼여서 살균을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코발트 60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실수 137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세균 여과법이에요. 세균 여과법은 그렇게 여과,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누구를? 세균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만은 여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가열 처리법. 열을 가하는 방법이에요. 가열 처리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그래도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만 좀 집어서 보도록 하죠. 고압 증기 멸균법. 그렇죠. 통조림 소독이 사용이 되고 아포 형성균을 뭐한다? 사멸시킨다라고 했어요. 여기 멸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쭉 여기 있네. 그쵸. 미생물의 아포를 뭐하는 거? 사멸시키는 것이 멸균이에요. 고압, 아주 높은 증기를, 높은 압력의 증기를 가해서 균들을 모두 싸그리 없애버리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통조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어떠한 방법이라겠죠? 그렇죠. 우유 살균법이라고 해서 얘는 꼭 외워두셔야 돼. 저온 살균법이다. 그러면 몇 도예요? 그쵸. 60에서 65도씨에서 얼마큼? 그렇죠. 30분 가열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다. 그러면 몇 도씨에서?
70에서 75 도씨예요. 얼마큼 시간이요? 15에서 얼마큼? 30초. 오, 대반전. 자, 분이 무엇으로 짜잔 초로 바뀌었습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40 도씨예요. 해서 얼마큼? 1에서 2초 동안 살균을 하는 방법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자, 화학적 소독법은 약품을 가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화학적 소독 방법이에요. 자, 이 약품 중에서 석탄산, 역성비누, 수몽수, 에틸, 알코올이 있습니다. 석탄산이나 수몽수는 오물 소독에 사용이 되고요. 자, 금속을 부식시키는 기능이 있고 얼마큼을 그럼 희석해서 사용해야 3% 원액을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수몽수는 0.1%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역성비누를 양성비누라고 했고요. 얘는 소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소독하냐? 손을 소독하든지 또는 과일이나 야채를 소독을 하는 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손 소독을 하냐, 과일, 야채를 소독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약간 틀려. 손 소독은 몇 %야? 10%. 과일, 야채 소독은 0.01에서 0.1% 정도를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틸 알코올이 70%, 3%, 뭐 10%, 0.1, 그리고 갑자기 70% 갑자기 크게 확장이 됐네요. 70% 사용하고 금속 손소독에 사용이 됩니다. 이 화학적 소독법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역성비누, 양성비누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얘는 무엇을 한다? 소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척과 소독은 다릅니다. 자, 손소독은 몇 %? 10%, 과일, 야채는 0.01에서 0.1% 정도 사용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은 보도록 하죠. 식품,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관리, 조리 전과 중과 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조리하기 전에는 그 식품에 무엇을 확인한다? 유통기한, 그리고 신선도를 처리를 해주시고요. 전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식재료가 들어오면은 다듬어주는 작업, 파도 까고 양파도 까고 이런 작업을 전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하실 때는 25도씨 이하에서 2시간 이내에 작업을 끝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리를 시작할 거예요. 조리 중에는 해동된 식재료는 재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자, 칼, 도마, 장갑은 용도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뭐 채소를 사용하는 용도 또는 생선을 사용하는 용도, 고기를 사용하는 용도 따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리하는 순서는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서대로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조리가 다 되었어요. 이 조리된 음식은 몇 도?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따뜻하게 준비해야 되는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을 해주세요. 자, 식품 첨가물과 유해 물질.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자나 음료수 드실 때 혹시 돌려서 그 뒤에 라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읽으려고 애써서 노력을 해도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게 무엇이냐? 식품 첨가물이에요. 이 식품 첨가물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것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 보도록 하죠. 식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에는 보존료, 살균료, 산화방지제가 있어요. 보존료를 방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존료, 방부제는 무엇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겠죠. 종류에는 안식향산, 데이드로초산, 소르빈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식향산 정말 중요해요. 자, 이건 어디에 쓰이냐? 간장, 음료수 같이 액체 식품에 사용이 되는 보존료다.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살균료는 살균시키는 것, 대표적으로 차, 염소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산화방지제, 항산화제예요. 자, 항산화제다라고 하면 산화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이게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자예요. 항산화제라고 하고 얘는 BHT, BHA가 있어요. BHT를 부티히드록시톨레인이라고 하고 BHA를 부티히드록시아니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이냐? 인공적인 무엇이에요? 산화 방지제예요. 자, 참고로 천연산화 방지제가 있어요. 비타민 E,
비타민 E를 무엇이라고 해요? 토코페롤. 혹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비타민 C를 무엇이라고 해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고요. 참기름에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대요. 이 천연 항산화제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역할을 해?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산화 방지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특히 비타민 E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생기느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 주셔요. 자,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 관능이다 라고 하면 입을 굉장히 즐겁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첨가물을 얘기를 합니다. 조미료, 먹었을 때 맛있게 맛난 맛이 나도록 해주는 거. 대표적으로 글루탐산, 나트륨, 호박산이 있고요. 감미료는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카린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카린은 설탕이 300배의 단맛이 나고요. 이것을 사카린은 일반 식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어디? 식빵. 그리고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 그리고 또 아주 단맛이 주가 되는 설탕, 벌꿀, 사탕, 포도당 이런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사카린. 산미료는 신맛이 나는 거예요. 자, 발색제는 무엇이냐? 색소 고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류의 발색제는 알아주셔야 돼. 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꼭 외워두시고, 발색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햄 만들 때 집어넣는 거잖아요. 햄의 색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왜? 햄이 안 익은 상태, 햄이 딱 보면 약간 붉은색인데 얘를 익혀도 무슨 색? 붉은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발색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착향료는 무엇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건데 용량의 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중 식품첨가물의 종류에서 품질 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식품첨가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유화제, 계면 활성제예요. 유화제란 무엇이냐면 섞이지 않는 두 재료를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유화제라고 얘기하고 흔히 말해서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남왕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자, 그 다음 보시는 것은 밀가루 계량제예요. 밀가루 계량제를 소매품 계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 밀가루의 색을 보존을 하거나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밀은 가루를 내게 되면 약간 누리끼리한 색인데 이 밀가루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다 살짝 더 뽀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숙성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단가나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밀가루 계량제를 집어넣어서 숙성 기간을 단축시키고 밀가루의 색을 조금 더 뽀얗게 만들어주는 것을 밀가루 계량제라고 얘기합니다. 호료를 진정제 또는 안정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호료는 점착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동그랑땡을 만드는 거랑 마트에서 시중화되어 있어서 판매하는 동그랑땡을 먹었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집에서 해서 먹었을 때는 동그랑땡이 어때? 한 입 깨물어서 딱 먹으면 약간 버실버실한 느낌이 들지만 마트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그랑땡을 먹었을 때는 그 재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딱딱 다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호료, 증정제, 안정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건 피막제예요. 피막제란 무엇이냐면 겉에 표면에 막을 씌우는 역할을 해주는 걸 피막제라고 얘기해요.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 정사각형의 자일리톨검 한번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그 자일리톨검 한 입 딱 깨물면은 겉면에 무슨 약간 딱딱한 막이 씌워져 있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피막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여러분 귤 같은 거 만져보시거나 하시면은 약간 기름이 약간 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도 무엇을? 피막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피막제 종류에는 초산 비닐수지와 몰포린, 지방산염이 있어요. 이형제는 빵이나 과자를 틀에 구울 때 이 빵이나 과자가 틀에서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것을 이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종류로는 유동, 파라핀이 있어요. 식품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식품 첨가물이에요. 팽창제.
팽창제는 빵 제조 시 부풀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트. 이스트의 같은 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효모예요. 여러분 효모. 제과 제빵을 따로 배우지 않으셨다 하시더라도 효모를 아실 거예요. 겨울철에 호떡 믹스 마트에서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말이랑 설탕이랑 되어 있는데 그 분말에다가 이스트를 약간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반죽을 하면은 호떡 반죽이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온 그 이스트 작고 약간 말라있는 게 뭐냐면 건조 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트를 풀 때에는 어떠한 물에 풀어줘야 돼요? 아, 여러분 찬물에 푸시셨어요? 안 돼요. 걔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 풀으셔야 돼. 이스트는 뭐하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에 이스트를 풀어주시면 이스트가 뽀끄닥 죽어버리고 너무 차가운 물에 이스트를 풀어주시면 활성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스트의 최적 온도라고 해요. 온도는 몇 도씨? 30도씨 정도가 돼야 가장 최적의 온도가 될 수 있어요.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소포제예요. 거품을 뭐하러 제거해? 조금 떠내면 되지. 그렇죠. 댁에서 어떠한 걸 끓일 때 거품이 발생이 된다. 그럼 수저로 걔를 조금 떠내시면 돼요. 하지만 큰 공장에서 거품이 빨리 발생이 될 때는 수저로 떠내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이럴 때는 소포제 성분을 위에 뿌려주면 거품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어요. 그러한 종류가 규소 수지라는 거예요. 껌 기초제는 껌의 탄력과 정성이 있도록 집어넣어주는 것을 껌 기초제라고 얘기합니다. 추출제, 유지 추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출이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원료에서 특정한 성분을 빼내는 것을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되게 많이 있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을 짜내는 방법은 압착법이라고 해요. 참기름, 들기름은 참깨나 들깨를 볶다가 충분히 볶고 난 후에 걔를 롤러로 압착을 시켜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압착을 시켜서 빼내면 되지 왜 추출제를 사용을 해요? 추출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원료 중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압착을 하거나 해서 빼내기가 곤란한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많거든. 그럴 때는 추출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추출제를 집어넣으면 A라는 식품에 기름만 쏙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추출제에 해당이 되는 성분이 무엇이 있어요? N-헥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자, 품질 유지의 대량을 위한 첨가물은 어떠한 식품의 품질을 위해서 우리가 첨가를 하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식품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첨가물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첨가를 하는 것이 식품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엄청 중요해요. 유화제, 계면 활성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섞이지 않는 액체를 혼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기름과 기름이 아닌 성분을 잘 혼합해 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유화제, 계면 활성제를 하고, 난황 속에 있는 레시피 너무 좋아요. 자, 난황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계란 노른자, 달걀 노른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 피막제의 뜻, 이용제의 뜻,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소포제의 뜻,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거, 얘네들. 소포제, 규소수지, 추출제, N-헥산,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고, 첨가물하고는 조금 관계없지만 이스트의 최종 온도. 그리고 이스트와 효모가 같은 말이다. 이 정도쯤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유해물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납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은 납, 도라지 또는 범랑 냄비에 들어있는 게 납이에요. 그리고 이 납에 중독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변 검사를 해요. 이 소변 검사에서 코프로폴피린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되고 이 사람은 납에 중독이 됐군요 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은 미나마타병, 지각마비. 수은에 중독이 되면은 지각마비, 온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신경계통 이상이 생겨서. 카드뮴, 이타이병, 골연화증. 골연화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뼈예요. 뼈가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대요. 그래서 이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아프다 병이에요. 자, 주석 통조림. 엄청 잘 나와요. 자, 다음 주 통조림에서 통조림과 관련이 있는 중금속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99.9%가 주석 찾으시면 돼요. 자, 조림 및 가공 중 생기는 유해 첨가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조필. 벤조필은 무엇이냐? 불에 탄 고기, 식품에서 발생이 되는 발암물질을 벤조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드실 때 가위 부분이 좀 새카맣게 탔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그렇죠. 가위로 좀 오려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니트로성 화합물이라고도 하고요. N-니트로사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질산과 아민이 식품 가공 중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트로성 화합물은 무엇이냐면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를 첨가를 했을 때 이런 니트로성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을 할 수 있대요. 메탄올, 메틸, 알코올, 주류 발효 과정 중 생성이 돼요. 근데 어떠한 주류냐? 특히 과실주 같은 데에서 함량이 좀 높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요? 두통, 머리가 아파요. 자, 구토, 설사. 여기까지는 뭐예요? 숙취하고 똑같죠. 술 많이 마시고 나서 막 속이 메스껍고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이거랑 똑같아. 그런데 이 메탄올, 메틸, 알코올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드셨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나중에 실명,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성분이라는 거죠. 아크릴 아마이드는 전분이 많은 식품 가열 중 발생을 해요. 감자튀김, 감자 등이 많이 발생이 되는 성분이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정도 보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찝어보도록 할게요. 주석 통조림. 아까 얘기했죠? 엄청 중요하다. 이제 얘는 별 몇 개? 셋, 넷, 5개를 쳐주셔야 돼요. 자, 수, 미나마타병, 지각마비, 카드미, 이타이병도 얘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자, 코프로포피딘은 그닥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벤조필은 완전 중요해요. 한 둘, 셋, 넷, 5개 쳐주시고 니트로스 화합물도 많이 중요해요. 둘, 셋, 넷, 5개 쳐주시고 메탄올은 몇 개? 한 2개 정도 쳐주도록 할게요. 자, 별 5개짜리는 완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암기를 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에 주방위생관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방위생 위해 요소예요. 방충, 방서 및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충, 방서, 소독을 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행동으로 취해지는 것이고요. 화학적인 방법이다 그럼 약품을 집어넣는 거. 생물학적인 방법이다 그럼 약간 자연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리적 방법이다 라고 하면 서식지를 제거하고 방서 설비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해충들의 살고 있는 곳을 제거를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화학적 처리 방법에는 약을 뿌려주는 거죠. 하지만 약이 독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 생물학적 방법엔 천적 생물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쥐가 많아요. 그럼 집집마다 무엇을 했었죠? 그렇죠. 고양이를 키웠어요. 왜? 고양이가 뭐하니까? 쥐를 잡으니까. 이러한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주방기구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싱크대, 도마칼, 행주, 조리 도구를 약간 요약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는 알칼리 세제로 세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싱크대랑 우리가 조리를 하는 조리대를 싱크대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에는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 세제로 세척을 하게 된다 그럼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세제로 세척을 한 후 세척해서 깨끗하게 다 닦아냈어요. 그러면 70% 알코올로 분무를 한번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도마칼 구분해서 사용해야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 야채, 생선, 고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약품이었던 열탕 소독 후 당연히 무엇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건조 꼭 해주세요. 행주는 열탕 일광 소독이에요. 열탕 소독이다 라고 하면 열탕 소독을 자비 소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엇이냐? 삶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또는 일광 소독이다 라고 하면 햇빛에 어떻게 해요? 건조시키는 걸 일광 소독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 건조를 해주셔야 되고 각종 조리도구는 열탕 또는 무슨 소독? 염소 소독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싱크대를 뺀 나머지 얘네들은 자, 언제? 2일 몇 회? 1회 정도는 시행을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보도록 하죠. 자, 해썹의 정의라고 돼서 HACCP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트나 다른 식품을 구매를 하실 때 앞쪽에 이제 해썹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해썹이라는 표시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섭취될 때까지 안전한 관리 단계를 해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썹에는 7원칙이 있어요. 7원칙 12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7원칙을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위의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해주고 자, 중점 관리자 어떠한 부분을 중점 관리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내려줘요.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감시를 한 다음에 한계 기준 이탈 시의 개선 조치 절차를 수립을 하고 검증 절차 수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절차를 확립을 합니다. 저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해썹의 7원칙 중 얘가 잘 나와요. 위의 요소의 분석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작업장 내 교차 오염 발생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식재료 입고와 채소 생선 과일 취급 코너, 행주 도마, 주방, 바닥, 트렌치라고 되어 있네요. 식재료를 입고하고 전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전처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재료가 들어오고 나서 그 재료를 다듬는 과정 한마디로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대파의 뭐 지저분한 흙도 씻어내고 털어내고 잘라내고 상한 부분 잘라내고 이런 부분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입고되고 전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교차 오염의 발생이 높아요. 교차 오염이다 라고 하면은 A라는 식품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식품과 B라는 식품이 같이 만나서 더 식중독 발생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교차 오염의 발생이 높을수록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공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를 잘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채소 생선, 과일 취급 코너, 용도별 장갑, 칼, 도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행주, 도마, 주방, 바닥, 트렌치는 당연히 위생적 관리. 그렇죠. 매일 닦고 삶고 소독해 줘야지만 되고 건조해 주셔야지만 되고 교체, 세척, 살균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생관리 부분 식중독 관리를 보도록 하죠. 자, 세균성 식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감염형이란 식품 속에 어떠한 미생물, 균들이 들어가서 그 식품을 감염을 시키는 걸 감염형 식중독이라 얘기하고요. 독소형 식중독은 그 식품에 감염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이다 그러면 항상 무엇이 독이 같이 상존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나온 게 살모넬라 식중독이에요. G8일 바퀴에 오염된 식품이에요. 자, G8일 바퀴에 오염된 식품이기 때문에 이 G8일 바퀴들이 식품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리장에 방충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리고 위장질환, 발열이라는 증상이 있고 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열에 약해요. 몇 도씨에서? 60도씨에서 30분 정도면 발열을 하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에 약함 이렇게 써놔도 되는데 60도씨에서 30분 가열이라는 글자를 써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험장에 60도씨에서 30분 정도면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파괴가 된대요. 어떤 식중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무슨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 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에요. 얘는 포염성 세균이에요. 여러분 호기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호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 산소 기자죠. 호호 좋아해. 산소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세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호염성은 염하면 염분, 소금이에요. 그럼 좋아해. 무엇을? 소금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세균이에요. 자,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는 소금을 좋아해. 원인 식품이 무엇이에요? 어패류. 어패류가 뭘까요? 생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생선은 어디에 살아요? 바닷물에 많이 살죠. 바닷물을 먹으면 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세균, 어패류 연결을 해서 장염 비브리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때문에 여러분 한여름에 생선회 같은 거 날골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생선을 드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그렇죠. 가열을 하면 드시면 관계는 없어요. 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대장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없나요? 그쵸. 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똥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장균. 그래서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균 또는 수질 오염의 지표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우유 또는 가정에서 만든 마요네즈가 원인 식품이에요. 얘는 무엇을? 그렇죠. 분변 오염이 방지가 돼야 되니까 분변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음식을 드시거나 하실 때는 손을 청결하게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클로스트리디움 퍼브리젠스 식중독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퍼브리젠스 식중독은 웰체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편성 현기성이에요. 아마 현기성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쵸? 산소지, 혐오해. 그래서 산소를 좋아해요? 싫어해? 싫어해.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들어있어? 편성이라는 얘기죠. 편성은 어때? 조금 더 까탈스럽죠. 그래서 산소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조건에서 발생이 되는 식중독이 클로스트리디움 퍼브리젠스 식중독이에요. 얘도 분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독소형 식중독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독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했어요. 독소형 식중독은 크게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라고 돼 있어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다. 포도. 과일 포도를 떠올리시는 분 많이 계시죠? 맞아요. 이 균의 모양을 봤더니 과일 포도처럼 송알송알 알갱이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꼭 마치 모양이 포도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얘를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화농성 질환자예요. 화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름을 잡힌 것을 화농이라고 해요. 고름이 왜 잡혀요? 음식을 조리를 하다가 손을 다쳤어. 근데 손을 다치면 쉬셔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계속 하게 되면 수분도 닿고 음식물도 닿게 되겠죠. 그러면 상처난 부위가 어떻게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난 게 조금 더 심해지면 골마요. 이렇게 손이 골문 사람이 음식을 조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포도상 구균 식중독에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손에 화농성이 있는 질환자가 음식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에 이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가 들어가요. 이 독소는 장독소예요. 얘는 열에 강해. 그래서 이 엔테로톡신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보고 찢고 한다 하더라도 이 균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왜? 아무리 가열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그쵸. 화농성 질환자는 음식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식품위생법규상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잠복기가 짧아요. 잠복기가 짧다는 잠복기 얘기했죠. 이 병에 걸렸어요. 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 식중독이 내 몸 밖으로 방출이 돼서 내 몸의 증상을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잠복기가 뭐다? 짧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나오는 식중독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식중독이에요. 얘는 잠복기가 길어요. 자, 독소로는 무엇이 있대요? 뉴로톡신. 무슨 독소? 신경 독소. 그렇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리면 신경이 마비돼. 신경이 작용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좀 끔찍하네요. 자, 그렇지만 이 뉴로톡신은 뭐하다? 열에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경에 작용을 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 치명률이 뭘까? 그쵸, 죽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원인 식품은 살균이 불충분한 통조림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균성 식중독 감염형과 독소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그래도 좀 중요해. 이것만은 꼭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 무엇? 그렇죠. 엔테로톡신, 장독소. 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왜 어마무시하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독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왜? 열에 강하기 때문에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화농성 질환자는 음식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이 엔테로톡신 장독소는 식중독인 포도상국의 식중독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식중독균이나 다른 감염형 다른 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섞어서 예문으로도 잘 나오니까 그 점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유로톡신은 두 번째로 중요해요. 왜? 그래도 여기 얘는 최소한 열에 약하니까. 하지만 뭐가 높다? 치명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눈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감염형의 종류, 살모렐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까지는 꼭 외워둬야 돼요. 종류는. 자, 독소형 식중독은 포도상국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다라는 것까지 외워두셔야 되고, 살모렐라다. 그럼 쥐파리밖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충망 설치했어. 자,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생선. 생선은 어디에 산다? 바다. 바닷물을 짜.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서 호염성 세균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병원성 대장균. 대장균 하면 여러분 딱 한 글자 떠올리셔야 돼요. 똥. 그렇죠. 분변 오염의 지표균. 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분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연독, 식중독에 대해서 보죠. 자연독, 식중독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어요. 동물성 식중독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 주자 보거를 들 수가 있겠죠. 보거의 독소를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고요. 이 보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성 시기와 독소의 양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지까지 알아두셔야지 돼요. 독성 시기는 언제냐면 산란 직전 5에서 6월. 한마디로 보거의 알을 품고 있을 때 독소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거의 독이 가장 많은 부위는 어디냐? 난소가 뭐 하는 거죠? 그쵸. 알을 보관하는 것을 난소라고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정소는 수컷의 것이잖아요. 수컷의 것에는 독이 없어요. 정소에는. 하지만 뭐에는 난소에는 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거는 간, 내장, 피부 순으로 독소가 많습니다. 예전에 가장 좀 단순하게 나온다. 그럼 보거의 독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라고 해서 난소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난소라는 대답보다는 오히려 간이나 내장 쪽을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을 해주세요. 자, 조개류에는 다시 모시조개, 바지락, 굴과 섭조개 대합으로 나눠요.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베네르핀, 섭조개 대합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삭시톡신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나 모시조개 넣어서 끓인 된장찌개나 된장국 또는 칼국수나 수제비 이런 거 먹었는데 어떻게? 그럼 나 독에 걸린 거야? 아이고, 내 독소형 식중독에 걸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엔 괜찮아.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독이 있는 플랑크톤을 섭취를 한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서 생성이 되는 독성분이 베네르핀이라는 얘기고, 또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한 섭조개 대합이 발생이 되는 독성분이 삭시톡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식물성 식중독의 독소를 보면은 감자싹, 부패감자라고 해요. 감자가 싹이 나면은 그 부분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렇죠. 도려내고 음식을 조리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부패감자는 셉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독버섯에는 독소 이름이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누린콜린, 파린, 아마니타, 톡신. 아유, 진짜 많기도 하네. 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독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독버섯은 왜 이렇게 독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자, 감자쌀이나 부패감자도 독이 술라닌, 부패감자 세신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럼 무엇이에요? 대표주자가 얘라는 얘기지. 부패감자 독성분의 대표주자가 섭신이고요. 감자쌀의 독소의 대표주자 술라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독버섯은 하나만 알려주지 여러 개를 알려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독버섯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독도 어떻게? 굉장히 많이 외워둬라 이거야.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무스카린 얘는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무스카리딘도 무스카린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뉴리코랄 되고 이액자로 시작한 아마니타 톡신까지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독버섯의 종류에는 무당버섯, 박영버섯, 외대버섯, 미치광이버섯, 알강대버섯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 이름이 무당버섯이다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조금 무서운 느낌이 좀 드네요. 무당 이렇게 하니까. 자, 그리고 미치광이. 왠지 미치광이 버섯을 먹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미치광이가 될 것 같네요. 알 광대버섯, 광대. 이름만 들어도 약간 공포 영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좀 안 좋은 버섯일 것 같아요. 화경버섯. 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좀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외대버섯 이런 것도 무엇이에요? 독버섯의 종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매 살구씨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에요. 청매 살구씨를 여러분, 살구 같은 거 여러분 드셔보시면은 복숭아 이런 것도 드셔보시면 그 안에 씨가 어때? 가운데 하나가 톡 박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독성분이 아미그달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동미나린의 시크톡신, 시금치엔, 옥살산, 모카시, 보시풀. 이 부분은 다 외워두셔야 돼. 그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화학성 식중독이에요. 농약에 의한 식중독과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나누는데, 농약에 의한 식중독은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비소화합물로 구분이 되고요. 유기인제에 해당이 되는 농약은 파라티온, 말라티온. 자, 유기염소제에 해당이 되는 농약은 TPHC가 있고, 미소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농약은 비상칼슘인데요.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비소화합물 세 가지 모두 수확 후 며칠, 15일 전에는 살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이에요. 요즘에는 특정한 식품을 먹고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독소는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무슨 항히스타민제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거죠. 원인균은 프로테우스 모르가니균, 원인 식품은 무엇? 붉은살 생선이에요. 그럼 붉은살 생선에 해당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뭐요? 고등어. 대표적이죠. 그리고 꽁치 등 이런 생선들이 뭐예요? 붉은살 생선에 해당이 되죠. 자,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이에요. 곰팡이 부분 저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곰팡이는 물을 어때요? 좀 싫어했죠. 누구보다도, 세균보다도. 그래서 세균, 효모, 곰팡이 중에서 물을 가장 좋아하는 순서대로 놓은다. 그 누구예요?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려면 수분 함량을 몇 % 이하로요? 그렇죠. 15% 이하로 낮추셔야 되고, 그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분 함량을 13% 이하로 낮추셔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쌀, 생쌀이죠. 이 생쌀의 수분 함량이 15에서 13% 정도 같아요. 그래서 잘못 보관하시게 된다. 그럼 무엇이 발생해? 곰팡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곰팡이가 살짝 발생이 된다. 아까워. 이걸 어떻게 내가 먹어야지? 절대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곰팡이 식중독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플라톡신, 맥과 황변미 중독이 있어요. 아플라톡신이다. 얘는 무엇이 원인식품이 땅콩, 대표적으로 땅콩에서 들 수가 있고요. 이 아플라톡신에 중독이 되었을 때 생기는 독소고 아플라톡신이에요. 자, 어디에 작용하는 독소냐? 간장에 작용하는 간장독이에요. 맥각 중독, 맥각이란 무엇이냐? 보리, 홍밀 종류를 일컬어서 맥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맥각 중독의 독소는 에르고톡신이고, 에르고톡신은 어디에? 그렇죠. 간장에 작용을 하는 독소입니다. 황변미 중독이에요. 자, 황변미 중독은 황색으로 변했어. 무엇이? 쌀이. 그 쌀이 곰팡이를 끄면 약간 누렇게 변하거든요. 이것은 황변미 중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인식품은 누렇게 곰팡이 핀 쌀이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자, 독소는 무엇이 있어요? 시트리드, 무슨 독소? 신장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외우기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시죠. 그렇지만 간장독에서 약간 조금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장독에서 독소 이름이 무엇? 이응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독 이름은 무엇으로? 기억으로 시작이 돼요. 진짜 뭔지 볼까요? 자, 에르고톡신 이응으로 시작됐죠. 독 이름은 무엇으로 가? 그렇지, 기억으로 갔어. 다시, 그러면 시옷으로 시작이 되는 독소 이름은 무엇으로? 그렇죠. 시옷으로 시작이 되는 이름은 어디에? 시옷으로 시작을 하는 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리딘의 독소는 어디에? 신장독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화학성 식중독과 곰팡이 식중독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곰팡이 식중독이 아플라톡신, 맥과 환병리 같은 게 있고 곰팡이도 독소를 일으킨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해주시다라고 하면은 이 독소와 어떠한 독이 작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규를 봅시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이에요. 식품위생법을 작성을 하는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용어 보죠. 식품이란 무엇이냐?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이에요. 다만 무엇만 제외한다? 약, 의약품만 제외한다라는 거죠. 기구는 그렇죠. 우리가 달걀 프라이를 해 먹을 거예요. 달걀을 깰 때 사용하는 수저,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이런 거 모두 다 기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식품 채취에 사용이 되는 기구, 기계는 어떻다?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을 무엇이라고 한다?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했어요. 집단급 식소란 무엇이냐? 집단급 식소에 해당이 되려면은 5가지 항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비영리. 그렇죠. 영리를 추구한다. 비영리다 라고 해요. 비영리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비영리예요. 그럼 영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밥 사 먹고 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상시일에 한 번 먹을 때 50명 이상하게 이게 주어야지만 되고 한 번만 먹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다수의 자, 신선생 요리학원이다. 그러면 신선생 요리학원에서 집단 급식소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신선생 요리학원에 다니는 원생 그리고 강사진들만 무엇을 할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게 특정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이게 특정 다수입니다. 그리고 누구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대통령 명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병든 동물의 판매 금지. 어떠한 특정한 질병에 걸린 동물들은요, 도축을 해서도 안 되고, 진열을 해서도 안 되고, 판매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든 동물의 판매 금지를 하는 것은 누가 관할을 하느냐? 총리가 관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병든 동물에 해당이 되느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텔라, 산모충 중에 걸린 동물은 판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매도 하면 안 되고, 진열도 하면 안 되고, 도축도 하면 당연히 어때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식약청이에요. 식약청을 줄임말이죠. 무엇의 줄임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줄임말이 식약청이에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등을 실은 무엇은? 식품 공전을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누가? 식약청이요.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파 이콜. 기억나세요, 여러분? 장파면 뭐라고 써요? 장티푸스. 푸스. 파하면 파라티푸스. 이하면 이질. 근데 여기는 무슨 이질? 세균성 이질이에요. 세균성 이질. 콜하면 뭐예요? 콜레라. 이 4가지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이 해당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몇 군 전염병일까요? 그렇죠. 제1군 전염병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1군 전염병에 해당이 되는 감염병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핵. 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해요. 단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외가 되겠죠.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자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흡착성 면역 결핍증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위생교육 보도록 할게요.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사람들은 몇 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3시간. 그리고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 몇 시간? 6시간. 식품 적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몇 시간? 6시간이에요. 그럼 식품 적개업이란 무엇이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탈란주점, 채과점 이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식품 적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 사유예요. 자, 정신질환자는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 주면 안 되겠죠. 자, 감염병 환자 무슨 감염은? B형 감염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도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면허가 취소돼서 어떠한 특정한 잘못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얼만큼이요? 그렇죠.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년이 지나야지만이 조리사나 영양사의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은 함정이 여기 있어요. 1년이 아니고 여기 2년 또는 뭐라고 6개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에요. 영업을 하려는 시술 규칙, 사업 기준은 총리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영업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식품조사 처리요.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이에요. 식품조사 처리하고 누구에? 식약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하고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허가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서 내밀어서 그 관청에서 네,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허가예요. 신고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신고예요. 웬만한 것들은 다 신고만 하면 되시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이 있어요. 무엇이 아주 단순 작업. 한마디로 도정업. 도정업이 무엇이냐면 벼에 껍데기를 벗기는 거. 정미소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자, 조리사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보도록 할게요. 조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 아까 조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공부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뭐 정신질환자, 혈액. 하지만 뭐는 제외한다? 비감염성은 제외한다. 화농성 질환자, 피부병. 이런 것들, 그 후차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취소 처분을 받고 얼마큼?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 얼마큼? 그렇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걸렸다. 그럼 바로 면허가 취소가 돼버릴 수가 있대요. 자, 교육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은 1차 시정명령.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2차는 그런데요. 2차, 두 번째 걸렸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업무정지, 일을 한 달 동안 하지 마세요. 쉬세요. 라고 해요. 3차에 걸렸어요. 업무정지 15일이에요. 3차에 걸렸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몇 개월? 1개월에 해당이 된대요. 자, 중대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두 번째는 업무정지 2개월, 3차 때는 뭐가 돼요? 면허가 취소가 돼버려요.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줬습니다. 1차 때는 업무정지 몇 개월? 2개월. 2차 때는 업무정지 3개월. 3차 때는 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조리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뭐가 면허 취소가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립을 내리도록 할까요? 자, 그렇죠. 교육을 받지 않다. 그러면은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3차에 해당이 되는 것을 좀 보도록 할까요? 3차. 볼게요. 면허 취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선 집어보도록 할게요.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돼서 내가 책임이 있어. 그러면 세 번째 걸리면 면허 취소.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줬어. 세 번째 걸리면 면허 취소. 업무 정지 기간 중에서 조리사 일을 했어. 이건 귀실죄가 포함이 되겠죠. 얘는 걸리자마자 바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았어. 처음에는 교육 똑바로 받으세요. 그러는 거야. 자, 두 번째 걸렸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업무정지 얼마큼? 15일. 세 번째 걸렸어요. 그럼 업무정지 얼마큼? 1개월에 처해진다. 라는 거. 업무정지 이런 것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요. 벌칙 부분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예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어요. 그럼 1차 무엇?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에 해당이 되면은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된 내포장지를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구 용기에. 단 어디에만 왜 겉에 포장이만 가능하겠죠? 자, 모범목수를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할 시장. 식중독을 보고를 해요. 내가 배가 너무 많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겠죠? 그럼 병원에 가시면 누가 진찰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서 식중독입니다. 이렇게 딱 진단이 내려진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지체 없이 바로 누구에게?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주셔야지 말이 돼요. 자,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그쵸?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바로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조물 책임법이라는 PL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의 안전성이 이제 떨어져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됐어요. 이럴 때 제조사가 부담을 해야 될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잠복기에 따른 감염병을 보도록 할게요. 잠복기가 가장 긴 것은 나병과 결핵이 있고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콜레라.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병을 보도록 하죠. 자, 고열 환경, 저온 환경, 고압 환경, 저압 환경, 분진, 조명불량, 진동이 있어요. 고열 환경이다. 그러면 조리장처럼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면은 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병에도 열자가 붙어요. 열중증, 열사병, 열학탈증 같은 게 있고요. 저온 환경이다. 그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냉동창고나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동상, 동창, 참호종염이에요. 참호종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발 족자겠죠. 그래서 이 발이 땡땡 붓는 거, 노쇠혈관이 터져갖고 땡땡 붓는 것이 참호종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압 환경이다 라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고압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은 높아지겠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병은 자만병을 잠수병이라 얘기하고요. 저압 환경이다. 높은 산속에 올라갈수록 저압 환경이에요. 고산병,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도 기압이 좀 낮기 때문에 걸리는 병, 항공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진, 먼지예요. 먼지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 중 폐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직업병에도 폐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진폐증, 규폐증이에요. 조명 불량이에요. 이 조명이 불량하게 되면 근시나 안구 진탕증에 걸려요. 안구 진탕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구가 자기 맘대로 뺑글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광부에게서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진동. 계속해서 막 진동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막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직업병을 레이노드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직업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잘 나온다 라고 해주시는 안구진탕증,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참호종염이 저온 환경, 안구진탕증이 조명불량, 레이노드병, 이런 거,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검역 감염병의 종류와 시간이라고 했어요. 콜레라, 페스트, 황열이 검역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콜레라는 몇 시간? 120시간. 페스트는 몇 시간? 144시간이에요. 위생관리, 공중보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역사회의 전 주민, 그러니까 지역사회 인간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치유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무엇이? 예방을 하는 학문은 공중보건이다라는 얘기예요. WHO는 무엇이냐? 세계보건기구예요. 그럼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모두 다 갖춰져 있어요. 완전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예요. 뭐라고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무엇이라고 해요? 영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많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어떻게 아주 열악하다라는 거겠죠. 1과 빛이에요.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눕니다. 자, 자외선은 중요해요. 저희는 조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왜? 자외선은 살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살균의 기능이 얼마큼이에요? 2500에서 2800A하고 동그라미.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옹스트롱.
얘를 나노미터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250에서 280 나노미터예요. 그리고 저혈산은 비타민 D를 형성을 하고 구루병을 예방하고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요. 자, 가시광선은 무엇이냐? 색채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건 무엇이에요? 가시광선이겠죠.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해서 열을 좀 온도를 굉장히 높게 하는 선이 무엇이다? 적외선이에요. 그럼 적외선은 얼마큼이냐? 780 나노미터가 돼. 자, 그럼 옴스트롱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7800A 동그라미가 되는 거겠죠. 자, 감각온도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기온, 기습, 기류예요. 자, 그래서 이 감각온도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감각온도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기온, 2번 기습, 3번 기류, 4번 기압. 그러면은 모두 다 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요. 자, 감각온도의 3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기압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실내 공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실내의 공기가 오염이 됐는지 오염됐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실내의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변, 수질 오염의 표균. 그럼 여러분 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무엇? 대장균인데 이렇게 문제예요. 분변의 오염이 된 균중. 냉동식품에 오염이 된 지표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답이 무엇이 된다? 그렇죠. 장구균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온 역전 현상이란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는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기온은 원래는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낮대요. 그런데 얘가 뒤바뀐 것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해요. 하수 처리 과정 보도록 하죠. 하수 처리 과정에는 예비 처리, 분 처리, 온이 처리가 있습니다. 자, 예비 처리, 분 처리, 온이 처리 중 분 처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또다시 현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로 나눠요. 현기성이다 그러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되는 거. 호기성 처리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되는 것이죠. 현기성 처리에는 부패주와 이모프 태그법이 있고 호기성 처리법에는 살수, 여가법과 활성온이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활성온이법은 어디?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활성온이법입니다. 징계 처리 방법이에요. 징계란 무엇이냐? 쓰레기예요. 자,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엇이라고 해? 주게라고 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이 징계,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매립법, 비료화법, 소각법이 있어요. 매립법이다. 이것은 땅에 묻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때 징계의 두께는 2m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레기의 두께는 2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을 파고 쓰레기를 넣을 때 두께가 2m가 넘지 않아야 되고 쓰레기를 넣었으니까 이제 흙을 덮어줘야 되겠죠? 이걸 복토라고 얘기해요. 이 복토는 0.6에서 1m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해요. 비료화법은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적합하겠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게라고 하죠. 소각법은 태우는 거예요. 자, 태우는 것은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을 사면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는 건 쓰레기 처리 시 많은 비용이 발생이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수거비용, 즉 인건비가 해당이 돼요. 질병이 발생을 할 수 있는 3대 요인은 병인, 환경, 숙주. 병인은 무엇이냐? 병원균이 있어야 되고요. 환경은 이 병원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되어야 되고 숙주는 대상자를 얘기를 해요. 자, 군집독은 무엇이냐면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숨쉬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습하고 답답하고 온도도 올라가고 좀 쾌쾌한 냄새도 나고 머리도 굉장히 아파요. 이런 것을 군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산소도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량도 증가되고 이러한 것들을 함축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잠복기에 따른 감염병이에요. 잠복기가 긴 것과 잠복기가 짧은 것이 있어요.
잠복기가 긴 것은 나병과 결핵이 있고 잠복기가 짧은 것은 콜레라. 이 잠복기에 관련이 된 것을 조금 외워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직업병 보도록 할게요. 고열 환경, 좋은 환경, 고압 환경, 저압 환경, 분진, 조명불량, 진동 이런 직업병이 있네요. 고열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조리장처럼 굉장히 뜨거운 조건에서 일을 하는 거겠죠. 뜨거운 조건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몸에 열이 나요. 그래서 직업병에도 열자가 붙어요. 그래서 열중증, 열사병, 열허탈증이 있어요. 저온 환경이다 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뭐 냉동창고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겠죠. 자, 그럴 땐 동상, 동창, 참호, 종염에 걸려요. 참호 종염이다 라고 하면 발 족자예요. 발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발이 퉁퉁 붓는 병이 참호 종염입니다. 고압 환경과 저압 환경이 있네요. 고압 환경이다 라고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은 높아져요. 해당이 되는 병이 자만병, 잠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압 환경이다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취사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밥이 잘 안 익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냄비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서 압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해당이 되는 병은 고산병 또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면서도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항공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진이라는 것은 먼지예요. 우리가 먼지를 많이 먹으면 고장이 나는 인체의 부위가 폐죠. 그래서 직업병의 종류도 폐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진폐증, 규폐증 같은 게 있어요. 조명불량이에요. 이 조명불량의 조건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럼 근시, 안정피로 또는 안구, 진탕증에 걸려요. 안구 진탕증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안구가 자기 맘대로 뺑글뺑글 돌아가는 병이 안구 진탕증이에요. 대부분 광부에게서 많이 걸리는 직업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 계속 진동을 하는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몸의 일부분이 계속해서 떨린대요. 이러한 병을 무엇이라고 하냐? 레이노드 병이라고 합니다. 검역 감염병은 종류와 시간 보도록 할게요. 콜레라, 패스트 황열이에요. 콜레라는 120시간의 시간이고요. 패스트 황열은 144시간이에요. 검역 감염병은 콜레라, 패스트 황열이 있기 때문에 검역 감염병과 검역 감염병에 관계되는 시간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